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의 윤정호입니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혐의가 상당 부분 인정이 됐습니다만 법정 구속은 면했습니다. 조 전 장관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조 전 장관 1심 선고 파장 그리고 잇따라 제기되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간의 커넥션 의혹 전문가들과 바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3년 2개월 만입니다. 조국 전 장관의 여러 혐의에 대해서 오늘 1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화면 먼저 보시죠. 서해 맹산의 정신으로 소명을 완수하겠습니다. 집안의 가장으로 아이의 아버지로 더 세심히 살폈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가족 관련 수사 문제는 윤석열 총장께서 엄정히 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어떤 검사십니까? 법과 증거와 판례에 따라 수사를 하실 것입니다. 환불 그만하고 그럴 때 9개 정도의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유죄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하여 무죄를 다투겠습니다. 네, 조 전 장관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 유재수 전 부산경제부시장의 감찰 무마 혐의 두 개가 지금 기소가 된 상황이었고요. 법원은 오늘 두 사건을 병합해서 선고를 했습니다. 징역 2년, 벌금 600만 원,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3년 2개월 만에 오늘 1심 결과가 나왔는데요. 자, 서정욱 변호사, 이 결과 어떻게 보십니까? 먼저 이제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네. 따라서 이제 3년 2개월 만에 놓은 게 저는 문제다. 원래는 이게 통상 6개월 안에 1심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걸 먼저 지적하고, 그다음에 이 판결 내용은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예. 제가 보기에 정경심 교수와 비교해서 형량이 너무 낮다. 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중요 부분 입시 비리가 거의 겹칩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로 이제 유재수 감찰 무마건, 네. 이게 이제 백원우 비서관독에 10개월의 실형이 나왔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게 책임을 보면 이거 한 건만 가지고도 이게 1년이 놓여야 되는데, 근데 나머지 입시 비리 다 합쳐도 1년밖에 안 되는 이런 이게 형량이거든요. 네. 그런데 정경심 교수는 이번에 1년 추가돼서 5년이 됐습니다. 예. 과연 이게 그렇게 차이가 날 형인가? 따라서 저는 형량이 너무 낮다. 네. 이걸 첫째 말씀드리고, 예. 그다음에 두 번째로 과연 이게 법정 구속 안 한 게 맞는가? 예를 들어 이제 증거 조사가 완료가 됐고 사회적 유대관계에 따라서 도주 우려가 없다. 이거는 제가 이게 금시초문입니다. 네네. 저도 이게 법조인 몇십 년 하면서 사회적 유대관계 고려성에 도망갈 염려가 이거 처음 봅니다. 예. 이렇게 본다면 이게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은 왜 이게 구속이 돼야 됩니까? 다 이게 증거조사 완료됐고, 네. 그럼 이게 전직 대통령이 도망갑니까? 이 논리로 이게 말이 안 되는 저는 이게 논리로 법정 구속을 안 했다. 예. 그 앞에는 이게 준엄하게 꾸짖었잖아요. 대학 교수로서 반복적으로 이게 수년간 범행을 하고, 그다음에 입시제도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이렇게 준엄하게 꾸짖고 나중에 2년에 구속도 안 하고, 네. 이게 앞뒤가 맞는 판결인가? 예. 이런 게 의문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전소희 변호사 어떻게 보세요? 저는 좀 다르게 해석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오히려 재판부에서 법정 구속을 안 했다는 걸로, 그리고 2년을 구형했다는 걸로 저희가 다르게 좀 평가를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법정 구속이라는 건 말 그대로 이제 증거의 인멸이라든가 그거에 대해서 어떠한 그 혐의에 대해서 그 부정하는 행위를 할 수 있음을 예정을 하고 하는 건데, 조국 장관에게 정 장관에게 그런 게 없다고 법정에서 판단을 했고, 무엇보다 이 사건은 양쪽 모두 결국에는 항소해서 끝까지 다툴 사건인데, 검찰이 지금까지 주장해서 상당수가 사실은 유죄만큼이나 상당수가 무죄가 나온 만큼 결국에는 항소심이나 상고심에서 충분히 다툴 여지가 있기 때문에 법정 구속까지는 하지 않았다. 이제 네. 재판부에서 그렇게 판단을 전 한 것으로 보고요. 네. 그리고 특히 법정 구속을 무조건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보다는 형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습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그런 이제 피고인의 자신을 방어할 권리가 헌법상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어디까지나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재판부에서 좀 판단을 내린 것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자녀 입시 비리와 관련해서 어떤 선고가 있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위계 공무집행 방해 및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가 됐었죠. 재판부는 충북대 의전원에 대한 아들의 허위 입시 서류 제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유죄로 인정을 했습니다. 각 사문서 위조, 그러니까 청소년 인문학 프로그램, 위조 고2 학교 생활기록부, 고3 생활기록부, 고3 출결사항 허위, 그리고요 조지 워싱턴대의 업무방해 시험 같이 쳐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유죄. 고려대 대학원, 연세대 대학원에 가짜 이 학력 그 인턴 확인서 가져가서 한 거 이것도 유죄. 충북대 위계 공무집행 방해는 유죄가 됐습니다만 사문서 위조 사문서 행사 이 부분만 조국 전 장관은 무죄, 정경심 교수가 유죄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조민 씨와 관련해서도요 서울대 의전원에 관련된 위조 공문서 행사, 허위 공문서 작성, 그러니까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공주대 연구소장 명의의 체험활동 확인서, 동양대 표창장, 총장 표창장, 그리고 업무방해, 부정지원 이 모두가 또 유죄로 인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실상 입시 관련해서는 조 전 장관이 모두 거의 그 유죄가 된 부분이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그 사실 이게 주요 혐의가 예. 그 이제 대부분 입시 비리 의혹 거기에다가 유재수 감찰 무마 요 두 가지였죠. 예, 지금은 그렇죠. 두 가지에 이제 나머지가 이제 약간 파생적으로 네, 네. 그 뭐 수사를 하다 보니까 생긴 거였는데 사실 전체적으로 보면 13개 혐의로 기소가 됐거든요. 예. 추가 기소까지 합쳐서. 네. 그 중에서 이제 6개가 유죄가 되고 7개가 뭐 무죄가 된 겁니다. 네. 그럼 숫자상으로는 그게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주요 혐의에 대해서 그 유죄를 인정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충분히 그 하여튼 뭐 범죄를 입증하는 데는 네. 무리가 없었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예. 그다음에 그 판사 이제 징역 2년이 뭐 저도 그 너무 작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네. 왜 그러냐면 앞에 부분에 그 판사의 판결문을 보면 네. 굉장히 준엄하게 꾸짖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놓고서 끝에 가서 결국 2년밖에 그 선고를 안 했다 하는 게 예. 그 저희 뭐 법조인은 아니지만 네.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는 게 이제 이른바 판결문이 좀 수미상관해야 되는데 예. 그런 거 같지 않고 약간 용두사미 비슷한 결론이 나왔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이걸 지금 뭐 저희가 혐의로 뭐 이게 뭐 무죄가 더 많이 나왔다고 그래서 그럼 수사가 잘못된 거 아니야 이렇게 볼 사항은 아니고 네. 주요 혐의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인정이 됐다 예. 하는 점에서 본다면 결국 2019년 9월부터 시작했던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수사 뭐 본인도 고민이 많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수사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런 부분의 방향이 그 전체적으로 보면 옳았다 예. 하는 게 물론 지금 1심이지만 네. 저는 입증됐다고 봅니다. 네, 조 전 장관 지금 나와가지고는요, 뭐 8-9개 혐의 무죄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뭐 일부에 대해서만 다시 그 문제 제기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실제로 보면요, 이 각 부분 쫙 쪼개서 보면 20개가 넘는 이 혐의가 있었어요. 근데 그 부분에서 지금 공직자윤리법이라든지 이 재산 신고 관련 이런 경제적인 거 이런 부분은 무죄가 났는데 입시 관련해서는 전부 다 거의 다 유죄가 났다는 거 말씀드리고 그리고 유재수 감찰 무마도 유죄가 난 거거든요. 그게 핵심적인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 전 장관이 개수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상 검찰이 주장한 부분이 상당 부분 받아들여진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조 전 장관 그동안 자녀 입시 비리 논란에 대해 뭐라고 이야기했었는지 한번 보시죠. 후보자 아들은 작년에 연세대 정외과 대학원에 입학했습니까? 예, 맞습니다. 2006년도부터 현재까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십을 한 활동 증명서 발급 내역 전체를 봤습니다. 연대 정외과 대학원에 서류할 때 들어가지 않았을까? 연대 정외과 대학원 갈 때는 입시는 필기 시험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아드님께서 2017년 10월 달에 이걸 왜 발급받았는지 제가 확인을 잘 해보겠습니다. 모르니까 저도 확인해서 알려주시고요. 이 서류는 정확한 지금 자, 제가 처음 후보자님. 봐서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관련 서류를 제가 만들었다는 오늘 보도는 정말 악의적입니다. 이것은 정말 참기가 어렵습니다. 네, 한인석 교수는 센터에서 발급한 적이 없다는 입장인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찰에서 확인해 보시죠. 센터에서 분명히 받았습니다.
제가 이 증명서를 만들어 달라고 하거나 또는 제가 만들었거나 한 적이 없다는 점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센터에서 발급해 준 것이지 센터에선 발급해 준 적도 없고 발급 대장에 전혀 없어요. 이 고등학생 인턴 증명서라는 게 별 것이 아닙니다. 예, 자, 조 전 장관은 뭐 지금까지도 본인이 안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법원은 그럼 뭘 근거로 이걸 유죄로 인정을 했는지 참 좀 답답합니다. 법원 판결까지 났는데 지금 와서도 조 전 장관은 잘못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건지 궁금하기도 한데요. 재판부가 오늘 이야기한 거 보면 아까 이 최명욱 위원 이야기하셨는데 자녀 입시 비리 범행은 대학 교수의 지위를 이용하여 수년간 반복 범행한 것으로 그 범행 동기와 죄질이 불량하고 입시제도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점에서 죄책도 무겁다. 이런 질책을 했습니다. 판결문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결론은 징역 2년이라는 점이 있었거든요. 자, 김영규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제가 이제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 그러니까 그 고등학생이 그 세미나에 잠깐 앉아 있는 것 자체로 인턴십을 했다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부터가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한 번도 없었고요.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본인이 재직하고 있는 것에서 그런 일을 했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단국대 논문의 일저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우리 사회 평균적인 시견에 봤을 때는 수용할 수 없는 부분인데 아직도 조 전 장관은 그런 부분에 대한 심각한 문제의식이라든지 반성이라든지 내가 아버지 같으면 알았으면 도대체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든지 이렇게 꾸짖는 그런 어떤 부분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 가장 가슴이 아프고, 더 가슴이 아픈 것은 이 부분에 그러한 어떤 이중적인, 한편으로는 굉장히 개혁적이고 정의롭고 그런데 자기 개인적인 부분에서는 저렇게 형평성을 잃어가는 부분이 사실은 참여정부,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으로 추천받고 또 민정수석 이런 일을 했다는 것 자체도 상당히 제가 수용하기 어려운 그런 어떤 처참한 심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조 전 장관 과거에 뭐 장학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뭐 자기 딸 받지 말라고 했다 이야기했습니다만 의전원에서 받았었죠. 그런 것들이 좀 겉과 속이 다른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면서 조국 사태라는, 이른바 조국 사태라는 일이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1심 판결이 난 상황에서 조 전 장관의 마음이 어떤지 참 한번 들여다보고 싶은 그런 생각도 있는데요. 이 두 사람 입시 비리 혐의 가운데 이제 최광욱 민주당 의원과 연관된 게 바로 충북대 관련도 있고요. 그리고 그 전에 연세대 고려대 있습니다. 근데 앞부분은 인정이 됐어요. 유죄로. 뭐냐면 최광욱 의원이 이 인턴 활동서 이걸 위조해서 주고 시간이 아닌 걸 이렇게 늘려가지고 줬던 부분, 안 한 걸 아예 했다는 부분, 그게 유죄로 인정이 됐는데, 다만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에 낼 때는 이 조 전 장관 쪽에서 이 예전에 받았다고 주장하는 인턴 증명서를 좀 손을 봐서 제출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건 조 전 장관은 무죄가 났어요. 대신에 정경심 교수가 이걸 주도했다 해서 정경심 전 교수에게는 또 유죄가 선고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입시 비리와 관련해서는 모두가 유죄가 난 반면에 오직 하나, 이 인턴 증명서 고쳐서 낸 거, 고친 부분, 이 부분만 정경심 교수에게만 유죄를 선고했고 조국 전 장관은 무죄라고 이렇게 판단했거든요. 자, 그럼 거의 다 모두가 이제 유죄라는 건데 김민수 대변인 보실 때는 이 행사한 거 자체만 가지고 뭐라고 할 수 있느냐 뭐 이런 지적도 있긴 있습니다. 뭐 어떠세요? 그리고 이 내용을 보면은 사실관계가 아닌 것을 허위로 서류를 받아놓고 그 자체를 또 활용할 때는 그 사문서 자체를 또 위조했다는 거예요. 허위로 받은 것을 다시 그 내용을 위조했는데 그 위조를 주도한 것이 정경심 교수이기 때문에 정경심 교수에게는 이제 유죄가 인정되었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 조국 그 전 장관이 2019년 12월에 불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생각해 보면은 그게 코로나 이전이에요. 코로나 사태를 우리가 이렇게 오랫동안 거쳐오면서 굉장히 긴 세월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미 그 이전에 기소가 된 사건이 이제야 와서 1심 선고가 나왔다는 점에서 왜 이렇게 재판이 지연됐는가 하는 점에서 무척 의문이 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조국 전 장관 네 분이 모두가 교수 아닙니까?
교수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 대학 사회 내부의 문화라던가 네. 여러 가지들을 다 잘 알고 두 분이 누구보다 학문적 입장에 있어서 가장 양심적인 자세를 취해야 되는데 그것을 이용해서 본인의 이득, 본인 자녀의 이득에게만 그것을 활용했다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 조국 전 장관의 자녀들이 간 자리에 네. 누군가의 인생이 대신 채워졌어야 하는 그 되돌이킬 수 없는 그런 잘못이 저질러졌다는 점에서 예, 예. 그리고 또 나와서도 지금 유죄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안 하고 네. 앞으로도 계속 다툴 것이며 예. 무죄가 인정된 점에 대해서는 지금 굉장히 강조해서 얘기를 네. 하고 있거든요. 예. 지금 과거에 본인이 했던 얘기들을 되돌이켜 볼 때 제가 봐도 좀 부끄러운 점들이 있는데 예. 이렇게까지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도 책임지는 네. 자세를 지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는 예.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네, 조 전 장관 앞서 법무부 장관에 지명된 뒤 집안이 멸문지화를 당했다 이런 심정을 밝힌 적도 있었습니다. 한번 보시죠. 저에게 남은 것은 저와 저의 현재 가족과 전 가족에 대한 엄청난 낙인이 남았습니다. 가족 전체로 봐서는 전례 없는 경험을 한 상태에서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집안 전체가 지금 다 난립니다. 아주 개인적으로는 다 그만두고 가족 돌보고 싶습니다. 저희 아이, 딸아이 위로해주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저를 비난해 주십시오. 사실 목에 칼을 차고 발에 족쇄를 차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는 물론이고 저희 가족 전체가 이런 시련과 환란 상태에 지금 있거든요. 저희 아이들도 그렇고 너무 힘들죠, 사실은. 만약 2019년부터 벌어졌던 일을 되돌려서 과거로 돌아간다면 똑같은 선택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장관직을 고사했을 것입니다. 저와 제 가족이 부족한 점이 있었지만 이러한 형국의 길, 멸문지화의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책하고 자성하고 있습니다. 네, 뭐 자성한다고 이야기는 했습니다만 글쎄요 어떤 입장인지는 참 궁금해요. 자, 근데 오늘 법원에서 정경심 전 교수에게 아들 입시 비리 혐의 인정했고 징역 1년 추가로 선고를 했습니다. 앞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1년이 더 추가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최강욱 의원과 관련된 부분 또 유죄, 정 전 교수에 대해서는 좀 유죄가 인정이 됐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본인은 이제 멸문지화 운운하는데요. 진짜 이게 옛날에 그 최서원 씨 있잖아요. 네. 이분은 이제 이화여대 그 입시인데 네. 결국은 아시안 게임에 금메달을 따고도 예. 그게 시점이 뭐 논란이 돼가지고 둘 다 처벌되고 예. 그다음에 그 정유라 씨도 이제 그 구속이 영장이 3번이나 청구될 정도로 이렇게 처벌받았습니다. 근데 거기에 비해서는 제가 보기에 훨씬 재질이 안 좋은데 네. 지금 이게 딸이나 아들은 이제 아직까지 처벌은 안 받았어요. 예. 다만 이게 그 입학 취소 소송 중에 있는데요. 네. 저는 이제 과거의 그 사례와 비추어 보면 오히려 이게 그 너무 이게 그 형량이 가벼운 게 아닌가 예. 이런 생각이 들고 예. 그다음에 조국 교수가 아직도 이게 저는 전혀 반성 안 하는 게 이번에 뭐 무죄 개수 가지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 잘 내용을 봐야 됩니다. 네. 대표적으로 제가 보기에 그 공직자 윤리법 있잖아요. 예. 이거 빼고는 저는 전부 유죄로 봅니다. 첫째는 이제 그 의전원에 뇌물 받은 것도 뇌물은 무죄지만 이게 청탁금지법으로 처벌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이게 유죄고요. 그다음에 우리 그 자산 관리하는 김경록 씨인지 재산 증거 은닉을 교사한다. 네. 이런 부분은 이게 오히려 무죄를 받았지만 유죄보다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공동정범일 때는 자기 사건에 자기 증거는 은닉해도 죄가 안 된다는 법리 때문에 예. 그게 무죄가 되는 거지 은닉을 안 한 건 아니잖아요. 네. 그 점에서도 이게 말이 안 되고 예. 그다음에 그 입시 부분에서도요. 조금 전에 놓았지만 이제 그 원래는 이게 최강욱 의원이 원래는 9개월 동안 일주일에 2번씩 16시간 예. 이렇게 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거죠. 네. 이걸 정경심 교수가 다시 이게 똑같은 기간에 1년 2개월로 해가지고 368시간으로 위조를 해버린 거예요. 예. 따라서 이 부분도 정경심 교수 위조 부분은 정경심 교수만 처벌됐지만 그렇죠. 그렇지만 이게 제출하고 여러 가지 과정에 위계 공무방해 네. 이런 부분은 조국 교수도 다 유죄가 나온 거예요. 네. 제가 보기에 실질적으로 무죄가 나온 거는 공직자 윤리법 하나다. 예. 따라서 이게 개수 가지고 네. 지금 이게 국민들한테 저는 호도하고 있다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조 전 장관 딸이 부산의전원에서 장학금 받았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이 청탁과 대가성을 인정하지 않아 뇌물은 아니다 이런 판단을 했지만 이른바 청탁금지법 위반, 김영란법 위반 이렇게 판결은 났습니다. 딸의 장학금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조 전 장관의 목소리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제가 그 교수님께 너무 죄송합니다. 애초에 받지 않도록 했어야겠구나. 지금도 후회를 합니다. 그 돈이 필요해서 그 장학금을 꼭 받아서 아둥바둥 그 돈을 챙겨야겠다고 살진 않았습니다. 저는 제 딸이 대학원에서 장학금을 받는 과정에 어떠한 관여도 하지 않았습니다. 입학 초기 적응을 못해서 지도교수께서 격려 차원에서 계속 주신 것으로 압니다. 지도교수님 역시 장학금 수여 이후 어떠한 청탁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제가 부산의료원장 선발 과정에 어떠한 관여도 하지 않았음은 물론입니다. 저에게 뇌물사범의 낙인을 찍기 위해서 기소를 간행했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이런 검찰의 행태에 가슴 깊은 곳에서 분노가 치밉니다. 네, 자 재판부가 오늘 이야기한 거 청탁금지법 위반. 이 고위공직자로서 적지 않은 금원을 반복적으로 수수했고 스스로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을 만한 행위를 한 점에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이렇게 질책을 했습니다. 다만 뇌물까지는 직무와 관련된 대가로는 보지 않아서 뇌물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청탁금지법은 유죄라고 그랬고요. 또 노환중 부산의료원 원장에 대해서도 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실형을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자, 근데 2019년 당시 한 대학원생이 국회에 나와서 이 조국 장관 사태를 보면서 무기력감에 빠졌다 이런 진술을 한 적이 있습니다. 보시죠. 조국 장관 자녀 사태를 지켜보면서 무기력에 더 빠졌습니다. 신청하지 않은 장학금을 받았다는 것에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어렵지만 제가 노력하고 바르게 살면 저도 일어설 수 있겠지, 잘 살 수 있겠지란 그런 마음으로 지금까지 공부하고 버텨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헛된 꿈을 꾼 것은 아닌가 좀 무섭습니다. 청년들이 노력한 만큼 결과가 공정하게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네, 조국 사태의 본질이 어떻게 보면 공정의 문제였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참 많았었는데요. 자, 전수민 변호사 어떻게 보셨어요? 말씀하신 대로 이번 재판 결과를 보시면서 국민들은 공정과 상식에 대해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3가지 정도 좀 의문이 드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이제 방금 얘기가 나왔던 청탁금지법 관련해서 청탁금지법은 고위공직자에게 직접 돈을 주는 건데 그러면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불한 것이 고위공직자에게 직접 돈을 지불한 걸로 볼 수 있느냐. 법조인으로서는 약간 그런 의문점을 가질 수도 있지만 만약 그게 정말 맞다면 유죄로 됐으니까 최종까지 가서 그게 맞다면 이렇게 피해를 보신 분명히 학생분들, 박탈감을 느끼신 그런 학생분들한테는 분명히 이제 잘못한 일이고 사죄해야 될 일로 봅니다. 이제 두 번째 의문은 이게 이 재판 사안이 과연 그냥 인간, 교수, 조국이어서 이런 재판이 나온 걸까? 아니면 이런 검찰 수사가 있고 재판이 진행되는 건지 아니면 검찰 개혁을 추진했던 법무부 장관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조사가 있었고 수사가 있었고 재판의 결과가 나오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 마지막으로는 국민들이 궁금해하실 거는 그럼 한동훈 장관의 딸 문제에 대해서 뭐 논문 표절이나 표창장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조국 장관만큼이나 진행이 되고 있는지 좀 궁금증을 가지실 것 같습니다. 네. 자, 한동훈 장관 관련은 직접 딸이 연관됐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고요. 자, 법원은 1심 판사는 경제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뇌물 준 거, 그러니까 돈을 준 게 조 전 장관에게 준 것과 동일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1심에서는. 그게 이제 뭐 대법원 가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글쎄 뭐 제가 보기에는 이제 뭐 청탁금지법 위반이냐 뇌물이냐 하는 부분은 약간 관점의 차이인 것으로 보고 그거는 이제 법률 논리에 따라서 그 1심 판사가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이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노환중 그 교수가 왜 조민 씨한테 장학금을 줬느냐 하는데 여러 차례 말이 좀 바뀌었어요. 조금씩.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해가 안 됐거든요. 무슨 뭐 격려 차원에서 했다는 둥 그러면 뭐 공부가 좀 뭐 예를 들어서 학점이 좀 잘 안 나오는 사람한테 모두 다 그렇게 줬다. 뭐 그러면 그걸 인정을 하겠지만 왜 특별히 조국 전 장관 딸한테만
그렇게 했느냐. 또 다른 사람한테는 그 한 학기 한 번밖에 안 줬는데 조국 전 장관 딸한테는 반복적으로 주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이 단순하게 만약에 조국 전 장관이 그 당시에 대통령 민정수석 비서관이 아니었다면 네. 노환중 교수가 그렇게 주었겠느냐 하는 의문이 드는 대목들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뭐 기본적으로 저건 조국 전 장관이 아까 뭐 사실은 그 국회에서도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예. 자기가 알았으면 뭐 그걸 막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니 그 본인의 딸이 계속해서 그 성적이 좋지 않았는데 장학금을 받아왔다는 사실을 그 아버지가 몰랐다는 걸 우선 저는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네. 아무리 무관심하더라도 예. 그런 여러 가지의 그 조국 전 장관의 어떤 위선적 행동 뭐 이런 부분은 네. 법률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동안 교수로서 또는 교육자로서 보여줘야 했던 그런 어떤 그 모범 뭐 이런 거하고도 굉장히 심각한 그 우애를 초래했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교수이기 때문에 더 조심하고 또 배려하고 세심하게 처신을 했어야 하는데 입시와 관련된 부분 허위 스펙을 딸과 아들 이용해서 입학하게 했다. 이런 점들 때문에 더 큰 벌을 받아야 하는 차원이긴 합니다만 징역 2년에 대한 생각들은 뭐 여러분들이 다 다를 수 있는데 조 전 장관 뭐 항소한다니까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이건 개인적인 문제라고 칩시다. 이 자식과 관련된 부분인데 이제 감찰 무마 의혹은 민정수석으로서 공직자로서의 문제 제기에 대한 판결이 난 부분입니다. 오늘 유재수 전 부산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 유죄로 판단이 됐습니다. 자, 그동안 감찰 무마와 관련한 발언들 먼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유재수 전 금융위 국장 경우에 있어서는 근거가 약하다고 보았습니다. 그 비첩보와 관계없는 좀 사적인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거는 프라이버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특감반장과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은 유재수 국장을 수사 의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윗선 지시로 감찰이 중단되었습니다. 이인걸 특감반장이 있습니다. 그 위에 누가 있습니까?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이 있습니다. 박형철 비서관 위에 누가 있습니까? 제가 있습니다. 제가 누굽니까? 네, 조국입니다. 예. 제가 누굽니까? 민정수석 조국입니다. 제가 누굽니까? 민정수석 조국입니다. 고위공직자에 대한 감찰의 개시, 진행, 종결은 민정수석의 권한입니다. 유재수 사건의 경우에 감찰 대상자가 감찰에 불응하여 의미 있는 감찰이 사실상 불능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당시까지 확인된 비위 혐의와 복수의 조치 의견을 보고받고 결정하였습니다. 네, 이것도 재판부 판결문 한번 보셔야겠습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범행, 민정수석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리고 정치권의 청탁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되던 비위 혐의자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킨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도 무겁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권리행사 방해, 그러니까 특별감찰반 관계자들이 감찰을 하게 해야 되는데 이걸 막은 권리행사를 못하게 했던 부분이 유죄로 인정을 됐고 다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게 했다든지 금융위원회 관계자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던 그 부분은 무죄가 됐습니다만 일단 가장 중요한 거 감찰을 못하게 했다는 거 이게 유죄로 인정이 된 그런 부분이거든요. 자, 서 변호사 이건 어떻게 봐야 돼요? 뭐 이거는 이제 그 제가 보기에 증거나 팩트에 의해서 이게 뭐 명확하게 아마 사법부가 판단한 거고요. 실제는 이제 뭐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행하게 하거나 이거는 이게 사실상 이게 같은 개념이거든요. 네. 따라서 이제 그 무죄라는 게 저는 의미가 없다. 이거는 이게 다 유죄로 보면 되고요. 문제는 이제 그 형량입니다. 예. 결국은 이제 그 백원우 이분이 그 실형을 받았어요. 10개월. 근데 저희는 이제 그 법 격언에 보면 항상 이게 그 권한과 책임은 비례합니다. 네네. 이 말은 이게 그 권한이 셀수록 지혜가 높을수록 형량이 높아지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백원우 비서관이 10월이면 그 위에 민정수석 조국이 있다. 아까 계속 강조하고 있잖아요. 네. 저는 이 부분만 봐도 이게 형량이 훨씬 이게 1년 이상은 돼야 되는 형이다. 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예. 자, 김영주 의원님. 네. 그 백원우 전 비서관은 징역 10개월이고요. 조 전 장관은 모든 걸 이제 합쳐서 징역 2년을 됐는데 뭐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책임으로 보면은 사실은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권한에 대한 책임을 받는 입장에서는 백운우 전 민정비서관보다 더 많은 형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과연 이것이 그냥 경중을 따질 때 재판관이 어떤 입장을 볼 것이냐, 이걸 하나의 어떤 자율권으로 볼 것이냐,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볼 것이냐, 좀 애매한 입장을 취했다, 그렇게 밖에 볼 수 없고, 또 저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게 사실은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항소를 염두에 두고 구속시키지 않은 것, 그것조차도 사실 저는 일반인들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일인가. 네. 저는 법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실형을 하면서 항소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구속을 안 시킨다. 그것도 저는 금시초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아까 전소희 변호사 말했던 이 한동훈 장관 딸과 관련된 부분, 그 처조카가 이제 논문 관련해서 자기 그 엄마하고 같이 했던 부분이 있었죠. 이모라고 했던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연세대에서 문제가 없다는 이 결정이 났습니다. 교수에 대해서는 주의 처분 내렸다는 게 있었고요. 한동훈 장관 딸과 관련해서는 그게 있었습니다. 논문 대필 의혹에 대해서 연습용 글이었고 입시에 활용한 적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만약에 한 장관이 나중에 청문회가 열려서 그게 입시에 활용됐다면 비슷한 케이스가 됐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단계에서는 입시에 활용한 적이 없으니까 이걸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건 조금 다르다는, 그 차원과는 다르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1심 판결이 난 다음에 조국 전 장관 소회를 밝혔는데 한번 보실까요? 뇌물, 공직자윤리법 위반, 증거인멸 등 8개, 9개 정도의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재판부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직권남용 등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을 내리셨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항소하여 더욱더 성실하게 다툴 것입니다. 2019년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후 여기 계신 언론인 여러분 포함하여 당시 검찰, 언론, 보수야당은 제가 사모펀드를 통해서 권력형 비리를 저질렀다고 십자포화를 퍼부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기소조차 되지 않았고 저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도 사모펀드 관련해서는 거의 모두 무죄를 받았습니다. 네. 자, 항소에서 성실하게 다투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당시 검찰, 언론, 보수, 야당 모두가 사모펀드를 통해 권력형 비리를 저질렀다, 이런 점 때문에 시작된 사건이었는데 이게 흐지부지 됐다, 이런 취지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그 부분은 거의 다 무죄다, 이렇게 항변을 했습니다. 자, 김현주 대변인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 법무부 장관에 처음에 지명됐을 때 네. 기자회견을 자청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때도 그랬고 인사청문회 당시에도 그랬고 조금 전에 그 화면에서 쭉 나왔습니다만 본인이 부족해서 잘 살피지 못해서 세심하게 보지를 못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네. 만약에 어떤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다면은 똑같이 책임을 지겠다라고 정말 엄포를 놓듯이 큰 소리를 여러 번 쳤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지금 그 판결이 나오고 난 이후에 태도를 보면은 과연 그 반성과 책임을 지는 자세인가 하는 점에 상당히 의문이 갑니다. 네. 그리고 저 조국 전 장관으로 인해서 소위 말하는 조국 사태, 우리 사회가 양극단으로 갈라져서 예. 서로 반목하고 질시하는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된 것이 네. 그때 이후로 아직까지 해소가 안 되고 오히려 더 심화되는 양상에 있는 것도 지금 현실이거든요. 그렇다면 그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도 예. 본인이 최소한 이런 점에 대해서는 반성합니다 하는 자세를 진솔하게 밝혀야 네.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에서 좀 예.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네, 지금 조 전 장관의 입장은 들어봤는데 이게 끝이 아니죠. 지금 다른 사건들로도 지금 조 전 장관 앞으로 재판을 받아야 할 게 많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현재 진행 중인 게 그 블랙리스트 예. 관련 있죠. 그 다음에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이 있습니다. 예. 거기에다가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대통령 민정수석 비서관으로 있으면은 사실은 대통령을 대리해서 여러 가지 사정기관을 이제 통제하는 역할을 사실상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것들에 대한 결정권을 민정수석 비서관이 대부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거를
그 아까 뭐 유재수 감찰무마건처럼 누군가의 청탁에 의해서 또는 그 대통령의 어떤 뭐 철학을 그 관철시키기 위해서 그게 블랙리스트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앞장선 부분 이 부분도 전부 다 지금 기소가 돼 있어서 재판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재판도 이거에 이어서 앞으로 속속 아마 결론에 도달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오늘 뭐 업무방해 혐의 거의 유죄가 되면서요. 이 조민 씨 그리고 아들의 이 대학원 입학, 대학 입학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좀 궁금합니다. 특히 조민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의사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부산의전원에서는 입학 취소를 사실상 결정을 했었죠. 여기에 대해서 이 조민 씨 측에서 취소 소송도 내고 그랬었는데 부산대 쪽에서는 학칙에 근거한 정당한 취소 처분이다 이런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앞서 2021년 당시 부산대 측의 입장 들어보시겠습니다. 조민 졸업생의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입학 취소의 근거는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신입생 모집 요강입니다. 당시 신입생 모집 요강 중 지원자 유의 사항에는 제출 서류의 기재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불합격 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어제 법원에서요. 조 씨 측 소송 대리인이 뭐라 그랬냐면 부산대 의전은 교수회의에서 이걸 결정을 안 하고 교무회의에서 결정한 건 학칙 위반이다. 이런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산대 의전원은 이미 없어졌기 때문에 지금 교무회의를 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위반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뭐 사실상 취소 처분에 대해서 걷어들일 생각은 없어 보이고요. 앞으로 만약에 이 학교에 처분이 나오면 또 의사 자격증에 대한 문제도 제기가 될 것 같은데 전 변호사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에는 이제 부산대 입학 그 취소 처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2015년 당시에 입학처장이 말했어요. 그 김혜영 입학본부장이 우리 관련 2015년 당시 입학 관련해서 취소 관련해서 규정이 없었다. 그럼 규정이 없었는데 없는 것을 나중에 만든 거 2021년 만들어서 그걸 소급 적용하는 게 절차상 맞느냐라는 그런 의문은 제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소급적으로 어떠한 법이나 규정을 적용을 하려면 굉장히 중대한 보호해야 될 공익적 사안이어야 되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그 2015년 당시에 그걸 행사할 수 없었던 어떠한 그런 사회적 분위기나 국가적 분위기가 존재할 때 이 소급 규정이 적용이 될 수 있는 예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한 상황들의 두 가지 요건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를 이제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고 안 된다면 여하튼 공익적으로 사실 중대한 사안인 건 맞기 때문에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각 대학들이 해당 규정들을 재검토를 하고 이러한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이제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2015년에도 의전원 지원할 때 신입생 모집 요강에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 그 부분은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보세요, 전 변호사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입학 처분 취소 소송 취소 관련해서 학칙이나 규정이 없었다고 입학 본부장이 얘기한 걸 말씀드린 거고 말씀드렸는데 거짓 서류에 대해서는 그게 할 수 있다는 거는 규정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취소한다라고 돼 있어서 이게 좀 약간 강제적인 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도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이제 그 소급이 금지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그 조민 학생이 지원할 때 이미 학칙에 근거 조항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것도 재량 규정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의무 규정으로 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학칙에 보면 교수에서 판단 이런 게 없잖아요. 판단 기관이 딱 정해진 건 아니고 이런 거는 이제 입학본부의 교무에서 하면 되는 거죠. 이걸 가지고 이게 주체를 가지고 소송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 말이 안 되고요. 아마 이제 그 뭐 조민 씨도 이제 그 정의 놓겠다 다음에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는 모양인데 지금 이게 보통은 재판에서 당사자가 정의 놓는 경우는 아주 이례적입니다. 정의는 이제 주로 제3자가 하기 때문에 아마 이제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놓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그 이 사건을 보면서 옛날에 그 또 정유라 이야기를 하지만 정유라는 이제 고등학교, 대학교가 취소돼서 중졸이 됐습니다. 저는 이거는 이제 부산대 의전은 왜 그 대학 있잖아요. 고려대 전부 이게 다 입학 취소하는 게 맞고 그러면 이게 선행 처분이 무효가 되면 의사 면허도 저는 이게 자동 무효가 된다. 왜냐하면 이게
의전을 안 놓고 의사면허 딸 수가 없잖아요. 예. 로스쿨 안 놓으면 이게 로스쿨이 무효면 변호사가 무효죠. 저는 이게 의사면허까지 네. 무효다 이래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뭐 따로 이제 법적 판단 아마 받아보지 않을까 싶은데 그럼 뭐 나중에 한번 따져보죠.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부산대 의전원에서 이 입학 취소 관련된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 알려드리고 다음 달 16일에 조민 씨가 직접 나가서 증인으로 서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태국에서 국내로 압송될 당시만 해도 이재명 대표와의 연관성을 부인하던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최근 이 대표의 방북 비용 지불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또 여러 차례 통화했던 정황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뭐 검찰에서 있었던 진술 등을 통해서인데요. 이 대표가 왜 관련성, 연관성을 자꾸 이야기를 하느냐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한번 보시죠. 쌍방울과 이재명은 대체 무슨 관계입니까? 나도 모르겠어. 뭘 알아야 내가. 인연이라면 이거 내의 사입은 내복 사입은지. 도대체 저는 김성태라는 분 얼굴도 본 일이 없거든요. 네, 근데 MBN에서 보도한 걸 따르면요, 쌍방울과의 인연은 내의 사입은 것밖에 없다. 이런 발언이 오히려 김성태 전 회장을 좀 자극했다. 이런 내용이 보도가 됐어요. 그럼 복수의 언론도 이런 것들을 같이 지금 현재 보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 이건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입장에서 보면 네. 그동안에 이재명 경기도를 위해서 사실은 스마트팜 사업비도 북한에 대신 내줬고 네. 그다음에 뭐 이런저런 관련,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 여러 변호사들을 쌍방울 계열사에 뭐 사회이사 등으로 예. 취업도 시켜줬고, 예. 그다음에 이제 전화 통화 얘기는 뭐 계속 지금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만은 가장 최근 보도에 의하면 뭐 4회, 예. 물론 이화영 전 부지사가 바꿔주고 이태영 변호사가 바꿔주고 뭐 이랬다고는 하지만 4회 정도 있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의 뭐 모친상에 본인의 부회장, 아주 최측근인 부회장을 보내서 조문도 하고, 네. 본인 모친상에 이재명 대표가 자기 비서실장을 보내서 조문도 하고, 네. 자, 이런 거 정도만 봐도 굉장히 많은 관계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지난 수년간. 예. 그런데 이제 내의 한 벌 사입은 것밖에 없다 그래서 마치 이제 본인이 곤경에 처하니까 그걸 딱 손절하려고 하는 이재명 대표의 태도. 네. 아마 김성태 전 회장 입장에서 본다면 아무리 뭐 본인의 안위가 좀 예. 위험하다 싶더라도 이렇게 절연을 하려고 하는 것이 과연 맞는가? 네. 뭐 이제 왜 흔히 이제 김성태 전 회장이 뭐 의리 이런 걸 굉장히 강조한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의리상 이건 정말 말이 안 된다. 아마 이렇게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런 점에서 이제 유동규 전 본부장 사례처럼 이재명 대표가 너무 심하게 단절을 해버린 거죠. 예.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반발심, 배신감 뭐 이런 걸 느끼지 않았을까 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김성태 전 회장 측에서는 또 이런 이야기도 했다 그래요. 이 대표가 의혹을 부인하는 걸 넘어서 이 내의밖에 몰랐다는 식으로 얘기해서 감정이 상한 거고, 이게 유동규 전 본부장이 과거 이 형제라고 불렀던 사람들에게 배신감을 느꼈던 거,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 관련 인물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했었는지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뭐 일부에서는 산하 직원이고 뭐 해외 출장도 같이 갔는데 어떻게 모를 수 있냐 그러지만 제가 뭐 실제로 하위 직원이라서 기억이 안 나고요. 제가 정말 가까이 하는 참모는 동규 이렇게 표현되는 사람은 아닙니다. 미안하지만. 충성을 다했어요. 유동규는 저 증인께. 충성을 다한 게 아니라 배신한 거죠. 최선을 다해서 저를 괴롭힌 거죠. 이런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네, 제가 좀 뭐 배신감일 수도 있는데 좀 착각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모든 걸 다 지금 부인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좀 있으면 다시 이제 들통이 나고, 그럼 또 다른 말 하시고, 이런 것들이 이제 반복되고 있는데, 저는 숨겼던 때를 갖다가 다 이번에 벗겨낼 생각입니다. 말끔히. 유동규 전 본부장은 약간 배신감 느꼈다 이런 느낌이고요. 김성태 전 회장도 그런 건가? 뭐 이런 느낌이 좀 드는데 김 대변인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말을 하는 일종의 뭐 패턴이랄까요? 약간 그런 비슷비슷한 형식이 있는데, 쌍방울의 경우에는 내의 사입은 2년밖에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유동규는 측근이 아니다.
그만의 범죄 혐의다. 이렇게 이제 선긋기를 했고, 김문기 처장 같은 경우에도 하위 직원이기 때문에 본인은 모른다. 이미 고인이 됐기 때문에 그 가족들이 굉장히 그때 배신감을 느꼈었다고 표현을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니까 같은 패턴으로 일종의 선제적으로 본인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선긋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는 이게 오히려 자충수가 돼서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냐. 네. 여러 가지 얽혀 있고 설켜 있는 사실관계가 바탕으로 깔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모른다. 그만의 범죄 행위다. 하위 직원이라서 몰랐다. 이런 식으로 반복되는 것은 지금 앞으로 이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 또 뭐 기소되는 여부 여기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 의원님 보실 때는 어떠세요? 글쎄 뭐 결과론적으로는 그 쌍방울이 만약 그 김승태 전 회장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본인은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한 100억 정도 돈을 쓴 경우가 해당됩니다. 예. 거의 850억 달러 대충 그런 부분이 될 텐데 850만 달러. 예, 850만 달러. 예. 그런 경우에 본인이 많이 참고 있었고 그 뒤에 또 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을 만회하기 위해서 경기도에 뭔가 어플라이 했는데도 안 된 아마 사감이 있었을 거예요. 이제 그런 것을 꾹꾹 참아서 눌러서 보호해 주겠다고 했는데 저런 발언이 나오니까 굉장히 유동규 씨 못지않게 섭섭함을 느낄 수 있고 부분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입장을 바꾼 거는 전혀 뭐 내복 한벌 하다가 전화를 바꿔본 적은 있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잘 기억이 안 난다는 식의 뭐 그냥 그 잘 기억이 안 나는 매개도 알고 보면 이화영 전 부지사하고의 통화를 잘 기억이 안 난다 하는 정도가 되어버렸으니까 굉장히 많은 섭섭함이고 이 부분은 조홍천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굉장히 깊이 있는 문제가 될 수 대북 발언과 관련된 부분 또 지금 이태영 변호사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그 통화와 관련해서도 결국 전환사채 얘기도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큰 어떤 그 이재명 대표의 불리한 정언들이 속속 나올 수 있는 개연성이 커졌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근데 검찰발 보도인데요. 이재명 대표와 김성태 전 회장 최소 4차례 통화했다. 이런 진술이 나온 걸로 지금 알려졌습니다. 자, 2차례는 뭐 이태영 변호사가 이 비비안인가요? 인수한 그 파티 때 이 전해준 거 한번 중국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또 한 번 연결해 준 게 있었고 또 2번이 새로 나왔는데 뭐냐면 또 이태영 변호사가 또 등장을 해요. 변호사비 대납 의혹 제보자가 사망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당시 대선 전국이었죠. 의혹이 재차 불거지자 김성태 전 회장이 이화영 전 부지사를 만났는데 이때 서로 통화를 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 대표가 전화를 바꿔줬더니 쌍방울이 난감하게 됐다. 그랬더니 김성태 전 회장은 사실 아닌데 뭐가 난리죠? 뭐 이런 식의 대꾸가 있었다는 보도들이 또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화영 전 지사가 필리핀 마닐라 갔을 때 또 한번 전화 연결을 했는데 그때 행사가 있었어요. 마닐라에서. 그 행사 못 가서 미안하다. 이런 내용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태영 변호사는 딱 한 번이었네요. 자, 그래서 이 한 4번 정도의 통화가 있었다는 보도들이 지금 복수의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고 아마 검찰이 받은 진술을 통해서 이렇게 보도가 된 것 같은데 자, 전수민 변호사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계속 소통을 이재명 대표와 김성태 전 회장이 소통을 했는지 전 사실 좀 의문이 들어요. 대부분 전원이고 무엇보다 김 전 회장이 이제 체포가 됐잖아요. 체포가 돼서 돌아올 때 바로 그때 기자들한테 얘기했던 게 뭐라고 얘기했냐. 17일 날 전화는 한번 이재명 대표와 전화는 한번 하신 적 있지 않으세요? 없다고 바로 얘기했거든요. 체포 당시만 해도 자기는 전화 통화 한 번 한 적 없다, 모른다라고 말을 했던 사람이 지금 이제 조사를 받으니까 말이 바뀐 건데 이것이 재판부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도 이제 과연 그 신빙성이 있는 진술로 볼지도 저는 좀 의구심이 들고 두 번째로는 또 대북 송금 날짜에 대해서 2019년 1월 17일로 얘기를 해요. 근데 그 2019년 1월 17일 이재명 대표, 그러니까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뭐 하고 있었냐면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
경기도지사직을 잃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대선까지 준비해서 그러한 플랜을 세우고 통화를 할 수 있는지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도 좀 의심스럽습니다. 네, 예. 마지막으로는 비서실장 문제인데 지금 비서실장한테 뭐 비서실장이 전원으로 들었다라고 하거나 대부분 4번의 통화 기록도 전원으로 네. 이게 뭔가 이재명 대표가 말했다더라 이런 식으로 전해지는 것들이 그냥 간단합니다. 그 김성태 회장이 비서실장은 알 거 아니에요. 진짜 김성태 회장하고 이재명 대표가 만났는지 통화했는지 비서실장한테 직접적으로 이제 증인신문에서 물어보면 되는 건데 그런 과정들은 없이 전원으로 일했다더라 카더라 통신만 나오고 있어서 예. 오히려 이제 의구심만 증폭되는 게 아닌가 좀 클리어하게 이게 작업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지금은 뭐 진술밖에 없는 상황으로 지금 보이죠. 근데 검찰이 어떤 증거를 제시할지는 저희들이 알 수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재미도 없고 의미도 없고 증거도 없는 아무 말 대잔치다. 이런 허무맹랑한 주장 때문에 검찰이 신뢰를 잃는다. 이런 말도 했고요. 이화영 전 부지사는 옥중 메모를 통해서 경기도를 위해 쌍방울이 돈을 보냈다. 이건 완전한 허구다. 그리고 전화 바꿔준 적 없다. 이렇게 사실이 아니라는 반박을 부인을 통해서도 제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뭐 필요해서 쌍방울 측과 경기도가 한 적은 있었지만 전화 연결은 없었다 그러고 쌍방울이 먼저 북측을 만났고 경기도는 또 따로 만났고 뭐 이런저런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북측과 연결이 됐을 뿐이다. 이런 경기도 관계자의 말도 또 인용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는 이제 그 이재명 대표의 그 해명 중에요. 쌍방울하고 이제 네일 하나밖에 없다. 이것도 네. 안 믿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게 명품을 입는지 쌍방울 네일을 입는지 이 부분은 이게 옛날에 그 김부선 씨 정검사하듯이 한번 검증을 불시에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이제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놓은 게 그 변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그 통화 내역 있죠. 이거는 우리가 이게 녹음 내용은 이게 그 녹음을 하지 않으면 기간이 어렵지만 네네. 그렇게 통화 내역은 오래됩니다. 제가 재판하면서 보니까 몇 년 전에 통화 내역도 예. 통신사에 조회가 쉬워요. 그러면 이게 그날 그 시간에 관계 통화 내역이 있는지 네. 이거는 이게 검찰에서는 다 확인했을 것이다. 오래전의 기록도 이거는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제 그 명백한 물증이 나올 걸로 네. 보이고 예. 저는 김성태 회장의 진술을 상당히 그 진실에 가까운 걸로 봐요. 왜 그러냐면요. 김성태 회장의 진술은 전부 이게 자백이고 예. 이재명 대표 측의 진술은 전부 이게 부인입니다. 예. 근데 법적으로 자백은 부인보다 이게 신빙성이 높아요. 무슨 말이냐면 김성태 회장이 북한에 줬다는 거는 네. 제3자 뇌물죄입니다. 뇌물은 준 사람도 이게 처벌하고 받은 사람도 처벌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김성태 회장이 내가 이게 북한에 예를 들어 이제 200만, 300만, 예. 그다음에 또 나중에 방북 비용 300만. 네. 이거는 본인이 자백하는 거예요. 본인도 이게 5년 이하 징역 처벌됩니다. 예. 근데 본인이 처벌을 각오하고 내가 이게 대신 내줬다. 이렇게 자백하는 거는 상당히 믿을 수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 측은 예. 전부 부인하는 거는 본인 처벌을 면하기 위해서 네. 부인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뭐 이렇게 이재명 대표 측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이렇게 가리려는 게 아닌가. 네. 지금 이게 북한에서 받은 영수증부터 예. 모든 이게 일시장소 그리고 이게 얼마나 내용이 구체적입니까? 예. 북한의 발언들 이게 소설을 쓰려는데 이런 소설을 쓸 수 있습니까? 뭐 경기도 형이 안 내니까 동생이 쌍방울 내라. 예. 이거 소설로 쓰려면 진짜 노벨상급 소설가지. 예. 저는 이게 소설로는 불가능한 구체적인 내용이 때려봅니다. 알겠습니다. 뭐 지금 김성태 전 회장 돈 보낸 것에 대해서는 뭐 구체적으로 증언을 했고요. 진술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증거들도 확보를 한 걸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 보냈다. 뭐 그 부분이 사실과 다르진 않을 것 같은데 다만 이 돈 보낸 것과 경기도 그리고 이재명 지사가 어떻게 관련이 돼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검찰이 좀 입증을 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제 TV조선이 확보한 경기도 내부 문건에 따르면요. 이 대표가 그 당시 이 지사가 대북 사업 전반을 챙긴 정황이 있다.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이재명 대표 반응, 경기도 관계자의 증언 한번 보시죠. 그 경기도가 당시에 북한에 초청장까지 보냈다는데 전혀 관련 사실 모르셨습니까? 그럼 혹시 뭐 승인이나 보고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없으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점심 맛있게 드십시오. 검토자에 지사 이름이 써 있으면 어쨌건 지사가 보긴 본 건가요? 그렇죠. 규정에 따라서 전결을 올리게 돼 있어요.
네, 그런데 2018년부터 2019년 사이에 경기도 대북 사업 문건 목록을 보면 이화영 당시 부지사가 국외 출장 계획을 세우고 뭐 묘목 지원 사업 이런 것들을 쭉 하겠다 이렇게 빼곡하게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문건을 검토하고 결재한 당사자가 바로 이재명 대표였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을 이제 단독 보도를 했는데 이 대표가 국외 출장 계획을 검토하던 2019년 5월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중국으로 출장해서 김성태 전 회장과 함께 북한 인사를 만났습니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이제 쌍방울이 북한과 광업 개발 등에 합의하고 1억 달러를 지급하기로 이 협약까지 체결했던 그런 사실들이 보도가 됐는데 이 대표는 그래도 나는 쌍방울하고 모른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본인이 결제했는데 그게 뭔지 모르겠다. 지금 이런 톤이잖아요. 그러면 뭐 기억이 안 나거나 아니면 거짓말이거나 그 해명이 뭐 이런 얘기밖에 안 되는데 아니면 뭐 정말 무능했던가 뭐 이런데 이재명 대표가 뭐 무능했다는 건 뭐 저도 인정하기가 어렵고 그러면 이제 결국 기억이 안 나고 뭐 자꾸 발뺌하는 거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게 된다면 저게 저런 진술이나 문건은 이미 다 검찰이 확보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정황까지도 검찰이 확인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렇게 되면 결국 이제 뭐 곧 조율해서 이제 검찰에 그 조사를 받을 텐데 거기서 저런 증거들이 다 나왔을 때 자기가 결재해놓고 모른다고 할 수가 있을까요, 과연? 그런 부분에서 아마 검찰에 그 출두를 하면 굉장히 불리한 여러 가지의 질문을 받게 될 것이다. 그때 제대로 해명하기 쉽지 않은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이 검찰 조사 받으러 나왔던 이재명 대표 본인이 결재했던 성남시장 당시죠. 대장동 관련입니다. 제시할 때마다 왜 이걸 자꾸 나한테 보여주느냐 뭐 이렇게 반발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뭐 경기지사로서 결재했던 서류들을 만약에 보여준다고 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이야기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각종 서류, 결재 이런 부분들이 하나둘씩 보도가 되면서 이 지사가 과연 몰랐을 건가? 북한 사업과 관련돼서 그 자금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몰랐을 건가? 거기에 대한 의문 제기는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런 가운데 조선일보 보도인데요. 조선 아태위의 송명철 부실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화영 전 부지사를 향해 경기도가 무슨 낯으로 왔느냐 뭐 이렇게 면박을 줬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게 중국 선양인데요. 쌍방울이 북한 측 인사들에게 이 대북 사업 계획을 발표하려고 마련했던 이 간담회 자리였다고 합니다. 근데 김 전 회장이 생각할 때는 이 북한 스마트팜 사업 하기로 했잖아요. 이 지사가 사인까지 했는데 그때 의회가 반대해서 돈을 대기가 좀 힘들었던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랬더니 경기도가 이를 추진하지 않은 차 송명철이 화를 낸 것 같았다. 이런 취지로 검찰에 진술을 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쌍방울 쪽에서 그럼 뭐 대신 내주면 되지 뭐 이런 식의 대납 이야기가 나왔던 거고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전 부지사가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서 김성태 전 회장을 바꿔줬고 이 대표가 그때 이 지사죠. 고맙다 이런 말을 했다는 진술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전소민 변호사. 이건 어디까지 믿을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돈에 대한 것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돈을 뭐 준 사람 그리고 받은 사람의 그런 진술이 서로 다르고 그 돈을 준 사람이나 받은 사람 자체가 또 앞뒤의 진술이 다르다면 재판부에서는 결국에는 이런 진술만으로 그 합리적 의심 없는 진술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한 거죠. 결국 우리가 다 얘기하고 있는 것은 2019년 1월 17일에 만났다. 북한 관계자도 거기에 있었다. 그럼 이게 이재명 대표와 관계가 있느냐, 통화를 했느냐, 결국은 이런 것들을 지금 연결시키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건 검찰발 이게 언론 보도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 검찰에서 어떠한 그림을 그려놓고 김성태 회장과 북한과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관계가 있다라는 그림을 그려놓고서 이러한 이제 언론 보도를 계속 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거고 결국에는 검찰은 검찰 자체대로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를 해서 이거에 대해서 연관성을 입증을 해야 될 책임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근데 당시 경기의회는 대북 사업 좀 우려했다고 그래요. 지금 상황이 안 좋은데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조금만 참아달라. 이 지사와 함께 북한에 한번 가겠다. 이런 이전 부지사, 이화영 전 부지사의 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보면 통일부보다 확실하고 강력한 북측 라인이 있다, 한 라인이 있다.
이런 언급도 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 비슷한 얘기를 한번 했던 적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조선아시아태평양 평화위원회 김성해 실장을 비롯한 북측 고위 관계자와 남북 교류 협력 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왔습니다. 이재명 지사의 방북 일정 등도 함께 상의하기로 했습니다. 이 제재국면이 해제되면 경기도는 굉장히 그 남북 교류 협력에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교섭 창구가 생겼다고 하는 것은 상황을 좀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네. 자, 이렇게 확실한 라인이 있다, 한 라인이 있다, 이런 식으로 자신 있게 추진할 수 있는 배경을 언급을 했다는 건데요. 자, 김영재 의원님, 대북 사업이라는 게 참 쉽지는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통일부의 인가를 받아야 되고, 그다음 그 쌍방울도 통일부의 인가를 받지 못해서 결과적으로는 경기도를 통해서 RTAB라는 기구를 통해서 북한에 이렇게 접근해 가는 방식이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이화영 지사의 말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 그러면 경기도가 추진하는 것은 통일부의 제재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 라는 것에 지금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이화영 지사가 잘못한 건 실제로 2018년, 19년에 경기도 의회에서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는 스마트포함이나 당시 어떤 그 소위 그 하노이 노딜 이후에 상황이 달라진 것에 대한 어떤 비판적 인식, 그리고 협력기관, 남북경협기금을 경기도의 어떤 기재위에 보면 아태협이라는 기구가 하는데 그 아태협이 과연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인가에 대한 문제의식도 많았던 것 같거든요. 따라서 돈이 나오지 않는 것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데에도 이화영 지사의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남은 건 경기도의회 그리고 경기지사 간의 관계, 그리고 이화영 부지사와 이재명 대표 간에 어떤 라인을 통해서 이 대북 사건과 관련된 보고가 오갔는지, 그리고 돈 관련된 부분을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가 얼마나 알았던 건지, 자신에 대한 방북 대가로 돈을 건네갔던 부분을 알고 있었는지, 뭐 이런저런 것들에 대해 검찰이 또 밝혀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일부 검찰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제 이 대북 송금은 시작에 불과하다 그랬기 때문에 언제쯤 이재명 대표와의 관계성, 연관성에 대해서 하나씩 둘씩 뭐 드러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증거들이. 근데 검찰에서는 지금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좀 조사하고 있다, 이런 수사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으니까, 근데 시간은 좀 걸릴 것 같다, 이런 관측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지금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외에도요, 대장동 이른바 일당들 이 대표를 겨냥한 발언 계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문화일보를 보면요, 정영학 회계사의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다, 이런 보도가 있는데, 김만배 씨가 경기지사실에 불려가서 대선 경선 자금 명목으로 20억 원 마련을 요구받았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김만배 씨를 제외하고 이른바 대장동 일당 모두가 이 대표 측이 특혜성 인허가 대가로 돈을 요구했다, 이런 진술을 하고 있는 셈인데요. 자, 김민주 대변인, 이건 어떨까요? 도지사실이랑 구체적인 장소는 나왔는데 아직 뭐 연관성까지 확인할 수는 없겠죠. 이 대표가 거기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는데, 다만 정영학 회계사도 이제 돈 달라고 요구했다는 말을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2021년 2월의 이야기거든요. 직접 그 도지사실에 갔는데 김만배 씨의 표현은 여전히 시장실이라는 뜻을 그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네네. 왜냐하면은 이재명 시장에서 재선을 한 다음에 이제 도지사가 됐기 때문에 도지사 된 이후에도 시장실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구체적인 진술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데, 정영학 회계사와 김만배 씨가 이제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시장실에서 불러서 갔더니 20억을 요구를 했다. 이거를 이제 현금화 시키는 게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금액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에 대한 스트레스로 좀 뭐 심한 말까지를 하면서 얘기를 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제까지의 유동규, 남욱, 정민용, 정영학 회계사에 이어서 김만배 씨도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이 대표 측이 어떤 자금 수수를 한 것이 아니냐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좀 정황 증거로서 활용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실제로 그 도청 출입 기록 같은 거 이런 것을 아마 검찰에서 확보한 것으로 그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자, 전 변호사 어떻게 보세요?
지금 검찰발 언론 보도의 특징이 뭐냐면요. 예. 뭐뭐 했다더라. 누가 뭐뭐 말했다더라. 그러니까 전원을 되게 많이 보도를 하거든요. 근데 형사소송법에 의해서는 이러한 전문 증거는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그 인정이 되려면 특수성이 인정이 돼야 되는데 과연 이게 이재명 대표와 연관을 시켜서 이 특수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확실하지 않다. 결국에는 이런 증거 능력 없는 전문 증거로서 자꾸 이재명 대표가 뭔가 죄에 뭐 대장동, 뭐 백현동, 성남 FC 이번에는 쌍방울까지 이재명 대표가 계속 뭐가 관계가 있나 보다라고 언론에 보도함으로 인해서 이것이 네. 진짜 그 국민들의 심증을, 그러니까 마음에 이제 언론의 반복 노출로 혐의가 마치 혐의임에도 불구하고 사실로 인식되게 하는 그러한 효과를 가져온다면 점에서 아마 검찰이 계속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게 아닌가. 이러한 것은 사실은 말씀드렸지만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도 이런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 혐의를 사실로 만드는 듯한 그런 행태를 좀 자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정영학 회계사의 이 진술은 나온 지가 꽤 오래됐대요. 아, 그런가요? 작년 뭐 8월인가 뭐 그때 정영학 회계사가 진술을 했다고 하는데. 근데 왜 보도가 안 됐을까요? 근데 아니 진술했다고 뭐 기자들이 다 취재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그랬는데 이제 이게 이거와 비슷한 내용이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공소장에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한테 20억을 요구했던 사람, 그러니까 김용 부원장이 20억을 요구한 사람은 유동규잖아요. 근데 그때 유동규 본부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꾸 그런 어려운 돈 쓰지 말고 내가 마련해 줄게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때 얘기한 어려운 돈이라는 게 바로 김만배 씨가 요구받았다는 20억이죠. 거기 보면 김만배 씨가 그 20억 요구를 받고 차일피일 그걸 전달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돈이 안 나오니까 김용전 부원장이 유동규 씨한테 이제 그 얘기를 한 거고, 유동규 씨가 남욱 변호사를 시켜서 돈을 마련해 줬는데 그 중에서 이제 20억을 다 마련은 못 해주고 8억 4,700만 원을 전달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진술이 나온 게 꽤 오래됐고 이미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공소장의 일부 녹아 들어가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전원 증거 전 변호사 이야기하셨는데 뭐 민주당에서 뭐 말하더라 그러면서 자꾸 의혹 제기하는 것과 비슷한 것도 같기도 하고요. 근데 다만 검찰은 좀 달라야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진술만 가지고 뭐 전혀 그거 가지고는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이거는 이제 전문 증거 배제법과 아무 관계 없는 겁니다. 전문 증거는 뭐냐면 이게 이번에 청담동 술자리 있잖아요. 더 탐사. 그때 첼리스트요. 첼리스트가 이제 남자 동그라미한테 말했는데 첼리스트는 부정하는데 동그라미 그걸 듣고 진술한 이런 게 전문 증거로 못 쓰는 거예요. 왜? 원 진술자가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 사건은요. 김만배 씨하고 이게 정영학 대화를 하면서 이걸 이게 녹음을 했어요. 그래서 김만배 씨가 이게 정은행 걸 정영학 씨가 녹음해서 이걸 이게 증거로 내놓은 겁니다. 이런 걸 이게 간접 증거, 정황 증거랍니다. 물론 이게 직접 증거는 아니지만 이런 간접 증거는 유출을 통해 증거 능력이 있는 적법한 증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그 부분은 이제 뭐 어떻게 될지는 법원에서도 판단을 하겠죠. 증거를 인정할지 여부에 대해서는요. 한번 보도록 하고요. 자, 이 대표가 이제 또 소환 조사 받죠. 근데 수사팀과 민주당 간 기싸움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검찰 측이 이재명 대표 측이 사실관계는 말하지 않고 정치 수사한다고 매도한다. 이런 유감을 표하자 민주당은 진술서 제출했고 사실관계 분명히 말했다. 이렇게 또 반박하는 상황도 왔습니다. 아마 11일, 다음 주 토요일쯤 되지 않을까 뭐 예측은 합니다만 언제 갈지는 아직 정해진 건 없는데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내일 6년 만에 장외 집회에 나섭니다.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 규탄 국민보고대회를 엽니다. 시내에서요. 정부를 향해 뭐 전방위적 압박을 한다는 건데 이 대표가 연단에 설지 안 설지 좀 논란이 좀 있다고 하는데 민주당 내부 뭐 의견이 다양하네요. 보시죠. 일정이 있어도 다 이제 열일 제껴놓고 오셔야지 뭐. 그 정도 많이 오실 겁니다. 아니 워낙 진짜 무도하게 지금 탄압을 하고 있잖아요. 숨도 못 쉬겠어요. 공포스러운 분위기가 뭐 표현 안 해서 그렇지 있습니다. 과연 그러면 이게 방탄과는 무관한 것이냐라고 봐줄 것인가. 장애투쟁을 지금은 안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네요. 당연하죠. 특히 이번 그 장애 집회는 이거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다.
네, 각 지구당마다 뭐 100명씩 동원령도 내려졌다 이런 보도까지 나오는 그런 상황인데 김영재 의원님 어떻습니까? 글쎄요, 이제 뭐 겉으로는 뭐 그야말로 혼연일체가 돼서 그야말로 폭력적인 어떤 검찰의 어떤 전방위적 수사, 이재명에 대한 어떤 뭐 보복성 검찰의 수사의 행태에 대해서 저항하고 뭐 단결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당내에서는 서서히 여러 가지 정황 증거와 팩트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사실 아직까지는 크게 뭐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다수는 아니지만 네네. 스멀스멀 그런 의견들이 나오기 시작하지 예. 않겠나 보여지고요. 다만 이러한 어떤 그 장애투쟁이 아마 봄철이 되면서 여러 가지 어떤 시민사회의 뭐 민주노총 투쟁이라 다른 어떤 거와 연계시켜서 조금 더 크게 가져갈 경우에 과연 민주당이 그런 데 대해서 그런 것만을 가지고 말하자면 대여 공세하는 것이 과연 먹힐 것인가 이런 부분은 좀 생각해 봐야 될 지점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권에서는 169석을 갖고 있는 거대 야당이 무슨 장외투쟁이냐 국회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뭐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민주당으로서는 나름 장외에서 힘을 모으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도 좀 있어 보입니다. 자, 다음 이슈입니다. 대통령실이 오늘 관저 이전 결정에 역술인 천공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던 언론사 기자 2명 그리고 관련 내용을 책으로 펴낸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을 형사 고발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국민에 대한 모독이자 악의적 프레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거와 관련해서는 작년 12월이었습니다.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이 그때 처음 제기를 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때 김어준 씨하고 방송에서 나와서 이야기를 했는데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던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추가해서 한 그런 부분인데 자, 이 부분 서영석 변호사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이거는 더 탐사보다 이게 더 악질적인 가짜 뉴스다 이렇게 보는데요. 저에게 몇 가지 논거를 제시하면 첫째 이제 그때 육군 총장 공관에 공관병들이 많이 있잖아요. 공관병들에게 다 내보냈다는 거예요. 숨기려고. 근데 거기 뭐 부사관이 한 명 남아 있었는데 참모총장한테 보고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잖아요. 근데 저는 공관병들이 과연 입을 다 막을 수 있을까요? 옛날에 박찬주 장군 공관병도 그렇고 또 이 추미애 장관 때 당직 사병도 양심선언 했잖아요. 과연 그 많은 공관병들이 지금 권력이 겁이 나서 입을 못 열고 있다? 저는 그래 안 봅니다. 그거는 이제 첫째 말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게 그 화장실에서 말했다는 거예요. 진짜 이게 중요한 걸 만약에 공관 관리하는 부사관이 총장한테 했으면 총장이 아마 이게 국방부 장관한테 정식으로 보고하든지 이래야 되는데 국방부 장관을 못 만나고 화장실에서 대변인 부승찬 대변인한테 말했다는 건데 이게 상식적으로 화장실에서 총장이 이거 부하직원도 아니고 부하죠. 부하는 그분 사성장군에게 장관급입니다. 이렇게 화장실에서 저는 말한다는 거 이게 상식에 맞는 이야기인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여기 공간 오면 CCTV가 주위에 한두 개 있습니까? 또는 이게 뭐 저는 핸드폰 위치 추정만 해도 금방 이 진실이 밝혀지니까 저는 고소를 했기 때문에 곧 아마 밝혀질 걸로 봅니다. 자,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 나는 떳떳하다. 남영신 당시 총장에게 확인했다. 내 일기에도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보시죠. 남영신 총장이 할 얘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천공 스님과 인수위 관계자가 한남동 육군본부 서울 사무소를 방문했다라는 보고를 했다. 아니 천공이 어떻게 그렇게 움직일 수가 있느냐. 그 일반인과 완전 달라서 금방 밝혀질 건데 그게 가능하냐 이렇게 반문을 했었고요. 총장께서 아니 그러면은 공관장이 허위 보고를 하냐 육군 총장에게 이렇게 해서 저는 뭐 떳떳하죠. 그때 당시에 일기 내용을 가지고 책을 썼던 거고요. 이제 대통령실도 그때 당시 CCTV 본인들이 명명백백히 밝혀서 신뢰하는 정부가 될 수 있지 않나 하는. 네, 당사자들은 잘 모르겠다. 오래된 얘기다. 침묵 이런 식인데요. 자, 어떻게 봐야 돼요, 이건요? 글쎄, 뭐 사실관계가 중요하죠. 잘 믿어지지 않는 얘기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제 부승찬 전 대변인이 실명을 썼단 말이죠. 남영신 전 육군참모총장 이렇게 실명을 썼기 때문에 육군참모총장이 그 공관에 있는 부사관한테 보고를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그냥 들었다는 것보다는 조금 더 신뢰할 만해요. 왜냐하면 공관병들은 다 내보냈다는 거니까 공관병들은 그 장면을 못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부사관만 봤을 테니까 부사관이 보고서 총장한테 보고를 했다. 근데 총장이
대변인한테 이 얘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자, 그런 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일반적인 이 의사소통 구조를 볼 때 그게 그 실명으로 그렇게 밝힌 것이 완전히 또 허위다라고 하기에도 조금 그 좀 의문점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뭐 고발했다고 하니까 이 사실관계를 좀 하루빨리 규명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당시 천공과 동행했다고 하는 김용현 대통령실 경호처장 해당 의혹 사실 아니다. 휴대전화, CCTV 다 공개하자. 뭐 이렇게까지도 이야기했다는데 자, 전 변호 어떻게 보십니까? 전 변호사. 지금 이렇게 CCTV 공개하고 뭐 사실관계 이렇게 가는 게 저는 이게 바람직한가 좀 싶습니다. 저는 대통령께서 좀 결단을 내리셨으면 좋겠어요. 분열의 정치가 아니라 이렇게 언론이라든가 그걸 제보 공익적인 제보를 한 사람을 좀 보호를 하시고 직접적인 대응을 하시지 않는 지도자의 면모를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랬으면 좋겠는데 의혹 제기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잠시만요. 대한민국 이슈의 중심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